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데이터과학 및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연구실 박사과정 김도윤입니다. 지금 저희 스터디 세미나 에이전트 AI를 주제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 중에 네 번째 주차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리즈닝 다이버시티라는 주제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즉, 리즈닝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다양성을 부과할 것인가, 혹은 어떻게 다양한 리즈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좀 내용을 담아보고자 합니다. 오버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언어 모델이 디코딩 하는 과정, 혹은 디코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살펴볼 예정이고, 두 가지 논문 준비해 보았습니다. 모두 다 좀 논문 세미나에 비해서는 좀 간단히 살펴볼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애초에 샘플링부터 이 다양성을 확보해 보자라는, 혹은 샘플링을 좀 상황에 맞게 잘 해보자라는 것인데요. 이제 리얼 샘플링이라는 방법론을 제시한 논문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플로우 오브 리즈닝이라는 방법론을 제시한 연구입니다. 이는 이제 마치 이 리즈닝이, 특히 Tree of Thought (TOT) 방식이 이 Directed Acyclic Graph를 형성한 것처럼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Directed Acyclic Graph를 만드는 어떤 강화학습 기법이 있습니다. Gflow넷이라고.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결국에는 리즈닝도 한번 생성해 보자, 리즈닝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것을 이제 구현한, 혹은 적용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끝으로 본 영상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네, 그럼 오버뷰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저희 에이전트 AI 주제로 하고 있는 스터디 세미나 네 번째 주차, TOT 그리고 어드밴스드 인퍼런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디코딩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 언어 모델이 매 스텝마다 다음 토큰의 확률 분포를 예측하게 되는데, 이때 해당 분포에서 어떤 토큰을 어떻게 고를까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디코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생성, 제네레이션은 결국에는 디코딩의 반복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하실 것은 언어 모델이 토큰의 확률 분포를 예측하는 것과 그 중에서 어떤 토큰을 최종적으로 선택할 것인가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토큰을 선택하는 과정이 바로 디코딩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코딩은 이제 확정적인 방식과 좀 확률적인 방식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확정적인 방식에는 대표적으로는 그리디 서치, 또 빔 서치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건 이제 높은 확률의 토큰을 선택함으로써 좀 안정적이지만 사실상 거의 정해져 있는, 즉 다양성이 없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를 통해서 리즈닝 패스를 형성할 때도 사실상 그렇게 다양한 패스가 형성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캐스틱한 방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다양성을 주입시키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탑 K 샘플링 혹은 탑 P 샘플링이 이와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정확한 문구를 생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간혹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탑 K의 K 그리고 탑 P의 P는 좀 저희가 기준값을 실제 정해야 되는, 마치 하이퍼 파라미터로 정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코딩과 리즈닝 패스의 생성 관점에서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각각의 연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 첫 번째 연구 리얼 샘플링은 이제 기존의 타피 샘플링에서 상황에 맞게 피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것이 좀 메인 컨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확률 분포 엔트로피를 기반으로 얘가 실제 팩추얼리티 사실이 좀 강조돼야 되는 상황과 혹은 다양성이 강조되는 상황 중에서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되는지 알아서 판단하고 이에 맞게 디코딩을 하는 것을 이제 추구하는 것이고, 이를 여러 가지 좀 수식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플로우 오브 리즈닝은 다양성 확보를 위한 확률 분포 기반의 Directed Acyclic Graph 생성 강화학습 방식, 이제 Gflow넷이죠. 이를 리즈닝 패스 생성 훈련에 적용해 보자.
그래서 이 강화학습 기반의 그래프 생성 방법론을 TOT 리즈닝 패스 생성에 적용한 점이 좀 굉장히 의미 있고 신선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얼 샘플링입니다. 결국엔 리즈닝도 이 제너레이션이 잘 되어야 가능한 것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제너레이션이 잘 된다는 것을 다음의 경우로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답변에 정답이 존재하는 경우 혹은 오픈 앤서의 상황으로 좀 나눠 볼 수 있죠. 그랬을 때 언어 모델의 입장에서는 생성 확률 분포의 엔트로피가 높게 이제 뭐랄까요 그 추, 어, 출력하는 경우 또 생성 확률 분포 엔트로피가 낮게 출력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눠 볼 수 있어서 결국에는 보시다시피 크게 4분면으로 이 상황을 구분할 수 있고 그 중에서 1사분면과 3사분면은 사실 좀 이상적인 상황이고 좀 더 보완이 필요한 상황, 즉 무슨 말이냐? 답변에 정답이 존재하지만 랭귀지 모델이 랭귀지 모델의 엔트로피가 높은 경우가 이제 LLM의 내재된 지식의 한계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 반대로 오픈 앤서의 상황이지만 생성 확률 분포 엔트로피가 낮은 경우는 이제 답변이 꽤나 고정적이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어, 이러한 상황에 비롯해서 나아가서는 이제 타피 샘플링에서의 한계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레시홀드를 직접 즉 P 값을 직접 설정함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생성의 상황이 어떤지, 즉 생성 상황의 인지 혹은 구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즉 정답을 생성해야 하는가는 생성 상황이 비교적 확실하다는 것이고 다양한 답변을 내놓아야 하는가는 생성 상황이 비교적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생성 상황의 내재적 불확실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보통 이는 전체 이 LLM이든 뭐 랭귀지 모델이든 생성 확률 분포 엔트로피가 어, 결국에는 이 LLM이 몰라서 즉 관련 지식이 없어서 생기는 불확실성과 방금 말씀드린 요 생성 상황의 내재적 불확실성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LLM의 크기가 무한대로 커지면은 LLM이 몰라서 생기는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LLM의 생성 확률 분포 엔트로피 앞으로는 이제 LLM의 엔트로피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LLM의 엔트로피가 어떤 엔트로피의 수렴값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수렴값이 바로 이 상황을 생성 상황을 나타내는 이 내재적 불확실성이 된다라는 것을 저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생성 상황의 불확실성을 기반으로 LLM이 할루시네이션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올바르게 샘플링을 하자는 것이 본 연구 혹은 본 방법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이 토큰 레벨 할루시네이션 포캐스팅 모델입니다. 이거는 이제 LLM에 앞서 보셨던 그 엔트로피가 어디로 수렴할지를 예측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즉 정확히는 레지듀얼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건데요. 실제 LLM의 엔트로피와 요 THF의 예측값과의 차이를 나타내게 되고 결국에는 레지듀얼 엔트로피가 클수록 할루시네이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 그림을 살펴보게 된다면 A의 경우에는 이제 사실성, 즉 factuality가 강조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매트릭스의 극작가는 정해져 있는 상황이죠. 그랬을 때 지금 보시는 게 엔트로피의 수렴값이 될 것이고 지금 보시는 요 곡선 혹은 이 점들이 실제 LLM이 나타내는 그 생성 확률 분포의 엔트로피입니다. 그랬을 때 요 빨간색 이 부분이 이제 레지듀얼 엔트로피가 될 것이고요. 가로축으로는 모델의 사이즈가 큰 경우 커지는 상황, 그 다음에 세로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엔트로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보시는 경우는 우선은 반대로 네 B부터 살펴보죠. B는 반대로 오픈 엔디드 제네레이션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I like to go hiking.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는 뭐 굉장히 다양하죠. 그러다 보니까 요 수렴하는 엔트로피 값이 A에 보다는
높습니다. 엔트로피 값이 높지만 요 보시게 되면은 레지듀얼 엔트로피 값은 작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A와 B는 우선 A는 팩츄얼리티가 강조되는 상황일 때 레지듀얼 엔트로피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의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비록 B의 상황은 수렴하는 엔트로피 값이 높지만 레지듀얼 엔트로피 값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것은 할루시네이션은 아니다. 할루시네이션의 가능성이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리얼 샘플링은 이 residual entropy from 요 asymptotic line의 약자 리얼을 붙인 이름으로 레지듀얼 엔트로피 기반으로 타피 샘플링에서 결국에는 P 값을 조정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또 다음 보시는 그림은 리얼 샘플링 통해서 타피의 이 P 값의 스레숄드를 조정하는 과정인데요. 보셨던 것처럼 A의 경우에는 P 값이 작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요쪽 비교적 작은 P 값이 선택되는 것이고 B의 경우에는 P 값이 높아도 되기 때문에 요 large P 값을 선정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행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LLM의 크기에 따른 엔트로피를 나타내는 곡선을 먼저 찾게 되는데요. 이를 엔트로피 디케이 커브라고 부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 곡선을 나타내는데요. 이는 어, 요 분수의 다항함수 형태로 유추하게 되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모델의 크기가 입력 변수가 되고, 뭐 정확히는 이제 어, 표준화, 정규화, 표준화를 시켜서 실제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 변수는 엔트로피 값이 되고 보시는 나머지 개수들은 모두 다 학습 가능한 변수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손실함수가 되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은 이제 이 학습 가능한 변수들이 무엇으로 학습을 하냐면 요 곡선을 통해서 예측한 엔트로피와 실제 엔트로피의 MSE 값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인풋 컨텍스트가 들어오고 그에 따라서 쭉 따라오면은 요 과정에서 이제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 혹은 그 넥스트 토큰 엔트로피가 나타나게 되고 그 엔트로피 값과 그때의 이 모델 사이즈를 기반으로 한 보셨던 이 엔트로피 디케이 커브의 값과의 차이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엔트로피 디케이 커브를 찾았다라고 하면은 그럼 P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궁극적인 어, 목표가 되는데요. 그러면 엔트로피 디케이 커브를 찾았다는 것은 레지듀얼 엔트로피를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레지듀얼 엔트로피를 구할 수 있게 되고 이거를 이제 어, 이 값을 이용해서 어떤 t 값을 구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엑스포넨셜을 이용한 값이 되고 이때 라지 t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됩니다. 그랬을 때 다음의 정리에 따르면 이상적인 p 값인 이 gp가 존재하게 된다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 t 값은 결국에는 g의 gp 값의 t분의 1 제곱한 것보다 항상 크거나 작게 된다. 즉, 요 값이 이제 상한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궁극적으로 최적의 값은 혹은 이상적인 값은 우리가 구한 요 스몰 t의 라지 t 제곱을 한 값과 같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엔트로피 디케이 커브를 이용해서 레지듀얼 엔트로피를 구할 수 있게 되면 우리가 구한 요 라지 t 값을 통해서 어, 우리가 그 정한 라지 t 값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생성문의 예시를 이제 시각화한 것인데요. 이제 좌측은 좀 비교적 할루시네이션이 작은 상황이고 우측은 할루시네이션이 높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요 파란색 값이 실제의 엔트로피 값이고 초록색 값이 디케이 커브를 나타내는 거고 그다음에 요 노란색 실선이 엔트로피의 수렴 값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좌측에 비해 우측에 이 레지듀얼 엔트로피 값이 비교적 높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측이 좀 더 이제 할루시네이션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해당 연구에서는 이제 Factuality Prompt라는 이 랭귀지 모델이 생성한 텍스트가 Ground Truth Knowledge 소스와 일관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어떤 벤치마크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벤치마크를 이용해서 방법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 연구실 졸업생인 홍성희 석사의 발표 자료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발표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평가 지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인텔먼트 레이시오라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어떤 사전 학습된 NLI 모델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인풋 소스와 이 랭귀지 모델이 생성한 텍스트와의 인텔먼트를 인텔먼트 여부를 확인하는 평가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얼마나 팩츄얼리티가 실제로 필요한 상황에서 얼마나 인텔한가를 보는 그런 지표가 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hallucinated named entity error라 그래서 이 ground truth knowledge 소스에 등장하지 않는 named entity를 이제 언어 모델이 생성하는 경우를 비율로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인텔먼트 레이쇼는 높고 요 entity error, named entity error는 낮은 상황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평가 과정은 대략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생성된 텍스트가 factuality evaluation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어떤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뭐, 반대로 얘기하면은 생성된 모든 문장이 이제 factual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는 이러한 경우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named entity가 없거나 1인칭 대명사를 포함하거나 혹은 물음표를 포함하는 문장은 이제 평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생성된 텍스트와 관련된 이 위키피디아 다큐먼트 혹은 문장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Ground Truth Knowledge Preparation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선정된 다큐먼트와 센텐스들을 기반으로 Factuality Evaluation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시는 것처럼 Named Entity Error는 낮을수록 좋은 거고 Entailment Ratio는 높을수록 좋은 거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다이버시티 혹은 레피티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뒤에서 보시면은 이제 distinct engrams 그리고 repetition의 지표를 구하게 되는데 얼마나 그러니까 서로 다른 engram을 얼마나 많이 생성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와 repetition은 얼마나 반복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 두 값의 차이가 즉 서로 상이한 게 높을수록 repetition은 낮을수록 diversity가 이제 높아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두 지표를 이용해서 diversity를 구하고 앞서 보셨던 entailment ratio와 named entity error ratio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factuality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측의 그림을 보시면은 기역자의 형태일수록 잘 구분하여 생성한다는 것이고요. 이제 우측으로 지금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우측으로 갈수록 라지 t 값이 커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탑 P 샘플링의 P 값을 증가시킨다는 말과 동일하게 됩니다. P 값이 증가시키면은 당연하게도 다이버시티가 높아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이티아 6.9 빌리언을 이용해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토큰 할루시네이션 포캐스팅 토큰 레벨 할루시네이션 포캐스팅으로는 같은 군에 70밀리언짜리 모델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 B, C, D 네 가지의 각각의 실험 목적으로는 우선 A는 탑 P의 P를 정하는 다른 방법론들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가 그리고 B는 모델 토큰 생성 확률 분포를 자체를 이제 수정하는 방법론들이 있는데요. 그 방법론들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가? 세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에블레이션 스터디를 나타낸 것이고요. 그다음에 D는 다른 LLM을 이용해서 이제 일반화를 얼마나 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B와 D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모델의 토큰 생성 확률 자체를 좀 수정하는 방법론들과 비교했을 때 그중에 컨트라스티브 디코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결합했을 때가 더 효과적이다. 즉
CD만 있을 때, 리얼만 있을 때, 리얼과 CD만 있을 때를 보시면은 이 리얼과 CD가 있을 때가 가장 우상단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번에서는 이제 일반화 성능을 확인하기 위함으로써 이제 다른 모델을 활용했을 때도 여전히 성능이 좋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블레이션 스터디도 함께 보시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수렴 엔트로피 값을 제외했을 때, 이 부분 GC를 제외했을 때, 그 다음에 LLM의 엔트로피를 바로 이용했을 때, 즉 이 값이 예측 값이 아니라 바로 그냥 이용했을 때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결국에는 어, 요 빨간색 및 주황색에 대한 선이 가장 우상단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음으로써 이 모든 요소가 잘 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 실험으로는 이제 휴먼 이뷸레이션을 진행했는데요. 이 네 가지 차피, 리얼 샘플링, 컨트라스티브 디코딩, 그리고 리얼 샘플링과 컨트라스티브 디코딩이 합한 이 네 가지를 각각 1대1 매칭을 시켜서 결국에는 어느 게 더 좋냐라는 것을 비교한 실험입니다. 그랬을 때 대부분의 비교에서 리얼 샘플링의 성능이 우수하다고 평가되며 또 앞선 결과와 같이 리얼 샘플링에 이 컨트라스티브 디코딩이 결합된 것이 조금 더 일관적이다, 더 성능이 좋다라는 결과도 함께 나타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논문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로우 오브 리즈닝을 제안한 논문에서 주장하는 것은 기존 리즈닝의 한계점이 다음과 같이 너무 정확하려고만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성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 COT나 TOT 등의 좀 추론 기반의 방식은 학습된 모델의 내재된 지식만을 활용한다는 점. 그래서 뭔가 이를 좀 뭐 추가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다량의 레이블링된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러긴 또 너무 비용이 크고 또 일반적인 강화학습 기반의 방법론도 결국에는 가장 큰 보상, 이 한 지점, 어떤 뭐랄까요, 한 값, 맥시마이제이션에만 좀 집중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안하는 플로우 오브 리즈닝은 이 퀄리티적인 부분에서는 물론이고 다양성이 확보된 멀티 스텝 리즈닝을 학습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확률적 강화학습 기반의 이 DAG 생성 모델 중 하나인 Gflow넷의 아이디어를 채택한 점이 되겠는데요. 생성되는 리즈닝 패스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Directed Acyclic 그래프의 형태를 띠게 되고 이게 무조건 최대 보상이 아니라 확률 분포를 기반의 보상으로 이제 강학습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보상이 높다는 것은 문제 해결을 잘한다는 뜻이고 이런 보상이 높은 패스는 자주 샘플링 되면서 보상이 낮은 패스는 드물게 샘플링 되도록 함으로써 결국에는 리즈닝 퀄리티와 또 다양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 예시를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24 프로블럼, 그 다음에 요 블록 쌓기, 그 다음에 루비 큐브, 그리고 요 패턴이 어떻게 이동됐는지를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GSMK, MAK, 그 다음에 마지막 프론토 QA까지. 그래서 요 과정들을 궁극적으로는 추론하는 것이죠. 다양한 리즈닝 패스들을. 그 중에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트리 오브 서트 구조지만 좀 더 이걸 어떤 학습을 통해서 생성할 것인가죠. 그랬을 때 좀 미리 알아야 될 개념들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방금 보셨던 것처럼 멀티 스텝 리즈닝 패스는 하나의 그 비사이클릭 방향성이 있는 순환하지 않는 그래프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 트레젝토리라 하는 것은
어떤 초기 상태에서부터 최종 도착지까지의 경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초기 상태가 각각의 스테이트들이 있을 것이고, 이때 최종 도착지가 원래 의도했던 목적지라면 높은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 트래젝토리 플로우 펑션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마치 유량 네트워크 혹은 요 플로우 네트워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로 좀 대입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트래젝토리를 입력값으로 받게 되는 플로우 펑션의 경우에는 트래젝토리 전체에 흐르는 물의 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트 플로우는 이제 이 스테이트를 지나치는 모든 트래젝토리들의 물의 양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엣지 플로우의 경우에는 어떤 S에서 S''으로 이동할 때 흐르는 모든 물의 양을 합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초기 상태에 모여 있는 어떤 물의 양이 있지 않겠습니까? Z. 그랬을 때 트래젝토리 플로우 펑션을 다음과 같이 표준화를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트래젝토리 흐르는 전체 물의 양과 초기 상태에 모여 있는 물의 양의 비율이 결국에는 이렇게 표준화된 값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트랜지션이 될 때는 마코프 가정이 기반으로 마코프 가정을 기반으로 진행되곤 합니다. 그랬을 때 결국에는 포워드 폴리시가 이 다음 스테이트로 이동할 때 확률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 이 전이 확률의 분포 기반으로 포워드 폴리시가 정해짐에 따라서 이는 결국에는 다음과 같이 어,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 트래젝토리는 이 t-1에서 모든 t-1에서 t까지의 이 전이 확률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 각각의 forward policy, 즉 t-1에서 t로 가는 이 확률은 st-1에서의 플로우와 t-1에서 t로 가는 플로우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뭐 이러한 상황이라면 사실 백워드 폴리시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t에서 t는 t-1로부터 왔다는 뜻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거를 이제 fst 분의 fst-1에서 st의 비율로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식을 이용했을 때 요 fst-1이 st로 가는 요 값은 다음과 같이 pf 곱하기 fst-1 pb 곱하기 fst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앞서 보셨던 식을 두 등식을 이용하면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초기 스테이트로부터 시작한 모든 폴리시들의 곱과 최종 도착지로부터 다시 역행하는 백워드 폴리시들의 곱이 같아야 되고, 특히 요 마지막 FSN은 결국에는 최종 도착지의 물의 양이 되겠고요. 우리는 아까 보셨던 유량 네트워크의 개념을 도입했을 때 이 FSN의 값은 결국에는 마지막 스테이트에서 얻게 되는 보상값과 같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FSN 대신 RSN으로 우리가 표기를 대체할 수 있게 되고 결국에는 이 등식을 만족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로스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제 우측에서 좌측을 양변을 나누게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걸 이제 로그 값을 취해서 결국에는 이 로스 값이 0이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요 forward policy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ST라는 상태에서 어떤 액션을 취한 확률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를 이제 LLM의 관점에서 본다면, LLM에 대입해서 본다면은 LLM에게 현재 상태, 그리고 선택 가능한 액션 목록,
그리고 목적을 담긴 어떤 컨텍스트를 입력하게 된다면은 다음과 같이 PLLM은 어떤 액션을 선택하는 확률이 되는데 이 ST, 세타, G, C가 모두 포함된 상태에서의 액션을 선택한 확률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다음에 문제가 존재하는데요. 먼저 이 Z 값을 정확히 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즉, Z는 모든 경우에 패스들이 확보되어야만 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를 근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혹은 명시적으로 구하지 않고서도 학습이 가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사실상 요 백워드 폴리시는 LLM을 통해서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연구를 통해서 요 다음의 값으로 대체도 되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요. 즉 이전 스테이트가 그러니까 현재 스테이트가 있을 때 이전 스테이트들의 그 뭐랄까 부모 노드들의 개수 분의 1, 즉 부모 노드들의 개수의 역수로 이제 PB 값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어, 보여졌습니다. 그러면은 요 로스 값에서 PF 값 우리가 구할 수 있고 PB 값 대체할 수 있고 R 값도 우리가 이제 지정할 수 있는 것이라 Z만 구하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적의 상황이라면 로스의 값이 0이 되고 다음의 등식을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로그 Z는 요 로그 PF 값을 우측으로 보냈을 때 다음과 같은 등식을 만족하게 되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요 로그 Z의 값을 굳이 구하지 않고서도 이 로그 Z의 값의 분산을 좀 작게 만듦으로써 Z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것으로 이제 학습의 목적식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요 분산을 구한다는 뜻은 어떤 평균 값을 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평균 값은 결국에는 이제 학습이 진행될 때마다 어떤 배치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 배치 내의 트레젝토리의 평균 값을 통해서 이제 이를 대체하게 되고 그 값으로 전반적인 분산을 줄이는 것을 학습의 목적식으로 바꾸어서 결과적으로 우측 상단에 있었던 로스 값을 이 로스 값으로 바꿔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그 추가적으로 이제 온라인 트래젝토리와 오프라인 트래젝토리로 학습이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온라인 트래젝토리라 하는 것은 이 포워드 폴리시에 형성되는 트래젝토리에 대해서 앞서 보셨던 손실함수로 학습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매번 샘플링 통해서 트래젝토리를 형성하기에는 사실 수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트래젝토리의 개수를 좀 더 효과적으로 증가시키고 높은 보상의 트래젝토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로컬 서치라는 방법을 통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로컬 서치는 이제 Gflow넷에 기반한 데이터 증강 기법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다음의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우선 총 M개의 트래젝토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리워드가 있는 트래젝토리가 있을 것인데요. 그걸 하나 선택해서 이제 그 트래젝토리에서 마지막 K개의 스테이트를 삭제한 후에 완전 랜덤하게 어, K개의 상태를 복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N개를 복원하게 된 상황이고 그 중에서 이 N개 증강된 트래젝토리 중에서 기존의 어, 트래젝토리의 보상값보다 높은 보상을 가지는 경로만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트래젝토리의 개수가 증가됐는데 그 트래젝토리마저도 이제 기존의 리워드보다도 훨씬 더 높은 보상을 갖는 트래젝토리들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트래젝토리는 다른 건 아니고요. 이제 강학습을 잘 아시는 분들은 요 experience replay 혹은 뭐 prioritized replay buffer를 이용한다. 즉 좋은 경험들을 버퍼에 저장해 두었다가 나중 계속해서 활용한다라는 우리 딥큐넷에서 이용했던 것을 그대로 이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flow of reasoning의 학습 과정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복수를 정하고 그다음에 forward policy 그리고 버퍼
배치 사이즈, 그다음에 온라인 오프라인 레이쇼, 트레이닝 데이터셋, 뭐 오프라인 데이터 이런 것들이 쭉 있어가지고 어, 가장 먼저 그 오프라인으로 할 것이냐 온라인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위에는 온라인, 밑에는 오프라인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 같아요. 그러니까 강학습을 기반으로 그래프를 형성하는 방법론. 달리 얘기하면은 확률 분포를 기반으로 학습하는 강학습을 이제 그래프 생성에 적용하고 그 방법론마저 리즈닝 패스를 생성하는 데 적용하는 그러한 이 아이디어의 흐름이 좀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학습 과정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이 되겠고요. 먼저 로컬 서치를 통해서 트래젝토리들을 확보하고 포워드 트래젝토리 그리고 백워드 트래젝토리들을 이제 같게 둠으로써 어, 모든 로스가 시작이 된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요 실험으로는 이제 아까 앞서 보셨던 6가지의 문제 종류를 비롯해서 네, 6가지의 문제 종류들을 가지고 얼마나 잘 맞추는지를 비교하는 것인데요. 다른 리즈닝 방법론, 그리고 지도학습을 곁들인 디코딩 혹은 PPO 방식, 그다음에 상용 LLM과의 성능을 비교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백본 모델로 라마3 8빌리언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확도와 다양성, 그리고 크리에이티비티, 마지막 런타임 이 네 가지를 지표를 삼음으로써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도는 한 문제당 n개의 답안을 생성하는데 하나라도 정답이 있는 경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어, 정답을 맞춘 경우 평균 몇 개의 정답을 맞추는가를 다양성의 지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론과 겹치지 않는 익스클루시브한 정답의 비율을 창의성으로 나타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A100 80기가 한 장을 사용했을 때 소요된 시간을 런타임으로 측정하여 평가 지표로 활용하였습니다. 네, 뭐 주요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그 추론 방법론들 그리고 요 상용 LLM 그 다음에 실제 파인 튜닝 한 거 그리고 마지막 제안하는 방법론을 이렇게 각 어, 문제마다 평가를 진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 루빅 큐브도 LLM이 풀 수 있었다는 게 좀 신기한데요. 사실 다른 방법론들은 뭐 정확도가 거의 못 맞춘 경우도 대다수고 1%인 것도 있는 반면에 제안하는 방법론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좀 높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신기한 상황이 그 LLM을 이제 LLM으로 루빅 큐브도 풀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좀 굉장히 좀 신선한 결과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들 사용하는 GS의 MAK 그리고 1D ARC 마지막으로 프론트 QA까지 각각의 평가 지표를 낸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accuracy와 그다음에 diversity 모두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으로 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또 다이버시티가 그렇게 막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서도 애초에 문제 자체가 여러 풀이 혹은 쉽게 말하면 풀이죠. 여러 풀이가 있는 경우라면은 모르겠지만 네. 평균적으로 한 개에 좀 가까운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 이 게임 오브 24의 예시를 보자면 참고로 24는 이제 주어진 네 개의 숫자를 이렇게 주어지면은 네 개의 숫자들을 가지고 사친 영상만으로 이 24의 값을 산출해 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왼쪽은 굉장히 많은 패스들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파인 튜닝한 어떤 방법론과 비교했을 때 우선 어, 정확도뿐만 아니라 다양성도
그러니까 다양한 패스도 생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가 실험으로 먼저 학습 데이터 수의 변화에 따른 성능을 비교한 것인데요. 확실히 이 트레이닝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정확도와 다이버시티 모두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음으로 LLM 크기 변화에 따른 성능 비교인데요. 이제 COT의 경우 크기를 8빌리언에서 70빌리언으로 70빌리언으로 증가했을 때 어큐리시가 확실히 성능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이버시티가 그렇게 막 차이나게 많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반면에 제한하는 방법론은 오히려 어큐러시는 원래 애초에 좀 높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모두 다 좀 정확히 맞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증가율이 높지는 않지만 다이버시티의 경우에는 확실히 그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결론을 끝으로 본 영상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저희는 오늘 이 리즈닝 다이버시티, 즉 추론 과정에 있어서 다양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을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제네레이션부터 잘하자. 또 하나는 리즈닝의 방식을 개선해 보자. 그래서 제네레이션을 잘한다는 것은 팩추얼리티가 강조되는 상황과 다이버시티가 강조되는 상황을 알아서 판단해서 제네레이션 하자는 것이고, 리즈닝의 방식을 개선해 보자는 것은 어, 다양성을 확보하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한 연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COT와 TOT가 있는데, COT는 뭔가 사람다운 사고 과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시퀀셜하지요. 반면에 TOT는 컴퓨터스러운 사고 과정으로서 이제 좀 패러럴하게 동시에 진행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OT가 확실히 COT보다는 더 많은 장점을 가지는 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보셨던 논문처럼 이 트리 구조는 하이라키컬 그래프고, 이 하이라키컬 그래프는 결국에는 방향이 있는 비순환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래프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그 공간이 좀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리즈닝 다이버시티가 특히 더 요구되는 상황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거는 그 수학 교재의 해설지를 작성함에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 수학 교재 해설지를 작성할 때 하나의 풀이를 작성하는 것보다는 좀 비교적 다른 풀이를 작성할 때가 좀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떤 뭐 소송과 같이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주장을 미리 예측을 함으로써 내가 그에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이 리즈닝 다이버시티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범용성이 뛰어난 것도 좋지만 여러 가지 문제도 잘 해결하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이 도메인에 특화된 방법론에 대한 고찰도 좀 필요하지 않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학 문제만 좀 잘 푸는 혹은 요 법적 관련 이슈를 잘 해결하는 그러한 어떤 방법론들이 이렇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함께 해보았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어,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